자, 이분이 과연 어디 있을까? 이런 화제가 지금 되는 분 누구죠? 바로 김진태 의원입니다. 이정현 전 대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네. 이정현 대표가 지금 이제 당을 떠났잖아요. 당을 떠나 있는데 어디가 있을까? 지금 이런 얘기가 지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관련된 얘기를 좀 해야 될 텐데 이정현 전 대표는 지금 네. 상중이라고 할 수 있죠? 그렇죠. 얼마 전에 이제 부친상을 당해서 그 부친이 뭐 부자 관계라는 게 다 애틋하겠지만요. 특히나 이정현 전 대표가 정치에 입문하고 오랜 기간 낭인 생활을 하면서도 거의 이제 정신적 지주 역할을 해준 뭐 본인의 아버님이고 그러니까 원래 이제 그 상이 끝나더라도 그 후 또 이제 추모의 일정 기간을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 주변에 아직까지는 나타나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기자들에게 이제 문자를 보내서 저렇게 앞이 캄캄한 일이 잇따라 일어나서 당황스럽습니다. 큰 위로 주신 우정 큰절로 감사드립니다. 자주 볼게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크게 의지했고 기대해왔던 언덕이 무너져서 많이 힘들다. 저 언덕이 바로 누굴까요? 뭐 아무래도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을 말씀하시는 거겠죠. 저는 뭐 이정현 의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그 무한한 그 애정에 대해서는 그거는 저는 탓할 이유도 없고 다만 그것 때문에 제대로 보필을 못했다라는 부분에서의 책임은 자유롭지 않다. 그거는 구별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이정현 전 대표 같은 경우는 고비 때마다 박근혜 전 대통령 곁을 지켰잖아요. 그걸로 굉장히 유명한데 이번에 이 사태 때 정작 옆자리에 있지 못한 게 좀 많이 힘들었을 것 같은데요. 자, 그 전에 박 전 대통령에게 충성 맹세를 하기도 했는데요. 네, 지금 그때 그런 모습도 보이기도 하고 참 많은 일을 같이 함께 해오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뭐 박근혜 전 대통령이 그 당 대표를 떠나고 난 뒤에도 이 박근혜 전 대표의 대변인 격이라는 명칭으로 박근혜 대통령의 여러 가지 그 이야기들을 전달함으로써 이거 진짜 정치권에서는 드문 박근혜 전 대통령의 정치적 복심이라는 이야기를 들을 정도로 상당히 가까운 관계를 유지했었고요. 그리고 또 2008년도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사실 이명박 정부가 출범하고 난 뒤에도 공천권을 거의 행사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단 한 사람 자신의 측근이라고 할 수 있는 이정현 지금 그 의원을 그 비례대표로 밀 정도로 상당한 그런 정치적인 신뢰와 신의를 갖고 있는 사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정현 의원이 바로 그러니까 박근혜 정부가 출범하고 난 뒤에는 초대 이 정무수석 그리고 또 홍보수석을 거쳐서 이 공천을 받아서 완전히 불모지라고 할 수 있는 이 전남 순천에 순천에 가서 이 재선 의원이 될 정도로 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이 정권의 실세라는 부분도 상당히 이 대표에 도움이 됨으로써 이 상당히 지역의 벽을 깨는 그러한 또 이 정치적인 신화를 만드는 그런 일도 해냈었죠. 네, 삼성동 사저에서 한 분이 뭔가를 항의를 했는지 경찰들이 이끌려서 좀 밖으로 나가는데 저런 장면이 지금 곳곳에서 자주 벌어지고 있다. 숫자는 많지 않지만 열혈 지지자들이 몰려와서 저런 장면이 벌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8인방 얘기를 좀 드렸는데 삼성동 팀이다, 삼성동 8인방이다 이런 얘기 나오는데 그 중에 한 사람 김진태 의원 아니겠습니까? 대선 출마를 했어요. 자, 이 8명이죠. 서청원 의원, 최경환 의원이 총괄 부문을 하겠다. 정무는 윤상현, 조원진, 이우연 의원이 맡고 법률은 검사 출신이니까 김진태 의원이 맡고 박태출 의원은 재선인데 수행을 한다. 본인은 또 아니라고 했어요. 민경욱 의원 앵커 출신이니까 대변인, 사저 대변인 한다 그랬는데 사저 대변인까지는 아니다. 보좌진 얘기는 잘못된 거다. 내가 사저 대변인이라는 것도 사실이 아니다. 사실 대변인 역할을 하고 있는데 저런 게 나오니까 좀 부담스럽다 이런 얘기 아니겠어요? 네, 부담스럽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의 도리를 다 하기 위해서 과거에 모시던 분이 불행하게 원래 살던 집으로 돌아오셨기 때문에 그 위무차 간 거다. 근데 더 이상 나를 거기 엮지 마라. 더 이상 엮지 마라. 하는 얘기 같고요. 그리고 오늘 방금 전에 김진태 의원이 대선 출마 선언을 한 거 보면요. 저 이제 8인 체제에서 무슨 저게 작은 삼성동 청와대가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그랬는데. 일각의 얘기도 있죠. 별로 그런 것 같지가 않고요.
그 헌재 탄핵 심판 때도 보면 대통령 대리인단 변호사들이 많았는데 네. 이게 그냥 막 좀 따로따로 놀았잖아요. 각자 대리하면서 서로 이렇게 손발이 안 맞고 서로 주장하는 게 다르고 그런데 벌써 저 8인방 내에서도 네. 그런 조짐이 보이는 게 아닌가 싶어요. 왜냐하면 김진태 의원이 법률 담당이라면 그렇죠. 진짜 검찰 수사를 앞두고 있는 박 대통령에게 법률적 조력을 어떻게 할 것인가 거기에 일로 매진해도 정말 그 들똥말똥한 판에 네네. 본인이 이제 대권 출마하면 언제 법률적인 보좌 하겠습니까? 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신 교수 말씀하신 대로 김진태 의원이 법률 자문이 아니라 왜 대선 출마를 했겠느냐. 이게 이제 삼성동의 목소리를 대변하기 위한 것 아니냐. 출마자가 지금 자유한국당 12명, 13명 이러고 있는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생전 처음 이런 전국 단위 선거에 나오는 겁니다. 잘못하면 정치적으로 죽을 수도 있습니다. 벼랑 끝에 서 있는 심정입니다. 하지만 이 애국 시민들이 내미는 손을 저만 살겠다고 뿌리칠 수가 없었습니다. 훌륭하신 우리 당의 선배님들에 비해 능력도 경험도 부족합니다. 하지만 진실에 대한 열망, 자유를 위한 투지만큼은 그 누구보다도 뒤지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오전 11시 20분에 지금 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좀 급작스럽게 출마 선언을 했는데 그전에 계속 촛불 집회에 대해서 굉장히 촛불을 바라보면 꺼진다 그치. 이런 얘기를 하고 누구보다 앞장서서 박 전 대통령을 옹호한 사람 아닙니까? 예, 뭐 개인적으로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 또한 무한 애정을 가진 분이 네, 뭐 네. 그거는 탓할 생각 없습니다. 다음에 이제 태극기 집회라든가 이후에 그 헌재 결정에 대해서 굉장히 유감스러운 그 말씀들을 많이 했는데 그때 우리 평론가들끼리 하는 얘기로 대통령 나오려고 그러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 역시나 이제 대통령 출마를 하겠다는 선언을 했습니다. 뭐 결과론적으로 너무 그 비판을 하는지는 몰라도 글쎄요 이렇게 대통령 지키기, 박근혜 대통령 지키기의 일환으로 이렇게 결국은 자기 정치를 했던 것이 아니냐라는 삐딱한 시선으로 보는 데 있어 자유롭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네. 저는 김진태 의원의 오늘 출마 선언을 또 다른 관점에서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다른 관점이요? 다른 예. 관점이 뭐냐? 저는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출마를 포기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해석을 하신다. 예,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 지금 한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이 청와대 그 수석들, 뭐 비서실장을 비롯한 참모진들의 사표를 전원 다 반려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반려하면서 한 채의 국정에 오차가 있어서는 안 된다. 국정이 상당히 엄중하다는 이야기를 했다고 한다고 하면 아마도 본인의 지금 이제 그 국정을 이 지금 혼선과 공백을 메꿔야 된다는 생각을 아마 강하게 한 것이 아닌가. 그런 뜻이 아마 자유한국당에 어느 정도 전해졌을 거고 그렇다고 한다면 이 한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만약에 그 출마를 포기했을 경우에 그렇다고 하면 박근혜 대통령의 가치를, 정치적 가치를 누가 대변할 것이냐. 네. 그 부분을 고민하지 않았을까. 이와 관련해서 맞물리는 부분이 바로 홍준표 경남지사거든요. 네네. 홍준표 경남지사가 만약 한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없이 지금 출마를 했을 경우는 지금 홍준표 지사는 자유한국당 내에서 경선을 하지만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양아치 친박이라 해서 양박이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박근혜 대통령 주위에 있는 이 강성 친박들하고 상당한 이 정치적인 결별을 할 생각을 많이 갖고 있다고 한다면 거기에 대한 대비책으로 김진태 의원이 총대를 맸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네. 한때 한솥밥을 먹었지만 이제 당을 달리하는 김성태 의원이 삼성동 임시정부다. 무슨 삼성동 8인방이다. 이런 얘기에 대해서 일침을 가했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군요. 들어보겠습니다. 친박 핵심들이 삼성동 13시가 되어 박 전 대통령의 호위무사를 자처하고 나섰습니다. 나라도 뒷전, 국민도 뒷전. 그렇게 해서 13시가 되어 여왕에게 빌붙는 것은 자신들의 사리사욕 때문입니다. 헌법이 파면한 대통령을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이 참모를 하는 것이 그렇게 좋으면 당장 국회의원직을 버리고 국회 대신 삼성동 사저로 출근을 해야 할 것입니다. 네, 한솥밥을 먹었다가 아까도 잠깐 얘기가 나왔지만 상중이라서 또 그 이전에 당적을 버리고 본인이 또 모든 책임을 지고 나간 듯한 모양새가 됐는데 이정현 전 대표 그야말로 호위무사다. 박 전 대통령의 복심 중의 복심이라고 불렸는데 이런 얘기를 과거에 했었습니다. 한번 돌아보고 얘기 나누겠습니다. 모두가 근본 없는 놈이라고 등 뒤에서
저를 비웃을 때도 저 같은 사람을 발탁해준 우리 박근혜 대통령께 저는 감사함을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 오늘 이 지경을 만드는데 절반 이상의 책임이 저한테 있을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정현이가 주적입니다. 저에게 돌 팔매, 돌 던져주시고 저를 비난해 주시고 묶어서 한 사람을 보내서 정말 이 당을 살릴 수 있겠다고 생각 드시면은 어떤 것도 저한테 그렇게 해 주십시오. 전라도 놈이 3선 국회의원을 했고 또 2번 청와대 수석도 했고 당대표도 했고 이제는 정치적으로는 원도 한도 없습니다. 네. 삼성동 8인방으로 불리는 분들, 또 김성태 의원, 이정현 전 대표. 네. 자, 입장들이 좀 다르고 가는 길이 좀 달라진 것 같아요. 그런데 정치인들이 각자 자기 생각이 있을 수 있는데 정말 제대로 된 정치라면 추구하는 가치라든가 정책이 이렇게 다르니까 나는 다른 길을 간다. 그게 이제 원래 제대로 된 정치의 길인데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이정현 전 대표 또 바른정당의 김성태 사무총장 서로 엇갈리는 이런 것들이 네. 어떤 특정인에 대한 뭐 충성이냐 뭐 아니냐 이거 가지고 지금 한국 정치가 솔직히 비박, 친박 뭐 이렇게 나눠지는 것도요. 네. 박근혜 대통령을 주군으로 충성스럽게 모실 것인가 말 것인가 어찌 보면요. 한국 정치의 후진성을 보여주는 게 아닌가. 예. 그런 점에서 이제 이정현 전 대표가 이제 복귀해서 어떤 활동을 할런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좀 그런 이제 그 껍질에서 좀 벗어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삼성동 자택 사저에 지금 사실 언론의 관심뿐만 아니라 국민들도 과연 저 집 안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 또 저 안에서는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을까라고 궁금해하는 분들이 아주 많은 것으로 압니다. 오픈하우스라고 하죠. 정치인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집을 개방한 적이 있었어요. 꽤 오래전인데. 자, 이렇게 공식적으로 5번, 6번 있었습니다. 한번 네, 소개해 주시죠. 2002년에 당시 한나라당 부총재였죠. 그때 기자단을 초청해서 지금 2번의 오픈하우스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2004년입니다. 당 대표 시절인데요. 이때도 역시 3번의 오픈하우스를 했습니다. 당시에는 이 출입 기자들이 수백 명에 달해서 지금 기자 만찬을 2번에 나눠서 저렇게 했고요. 그리고 2010년에는 이 자신의 측근들 중에 이공계 의원들과 함께 그 자신의 사저에서 다과를 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게 7년 전, 2010년이 그나마 가장 최근에 이루어진 사저 개방이었어요. 자, 네. 앞서 기자들이 갔다 왔는데 지금은 뭐 상당히 중견 기자. 저는 그때 갈 수 있었는데 못 갔었거든요. 다녀온 기자들은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집 1층은 거실로 사용을 하고 있고 곳곳에 가족 사진 등이 눈에 띈다. 말년에 박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이 나란히 서 있는 모습을 담은 유화가 있고 고 유경수 여사가 시집 오기 전에 직접 수놓은 무궁화 자수도 있다. 네, 70년대 것이라고 아까 신 교수 얘기했는데요. 자, 2층 아까 사진에 보면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서 있던 곳입니다. 2층에는 방 2개가 있는데 각각 서재와 침실로 쓰이고 있다. 서재에는 피아노와 컴퓨터, 책장 등이 있고 박 전 대통령은 서재를 보여주던 중에 민요 아리랑을 피아노 연주로 들려주기도 했다. 침실은 공개하지 않았다. 자, 이게 2002년 4년 때 기자들 얘기인데 네. 그때 이제 전에 네. 들으셨죠? 네, 그랬었죠. 예, 그리고 그 피아노 치는 모습은요, 2007년 그 한나라당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본인이 이렇게 그 동영상을 이렇게 또 공개하기도 하고. 그걸 가지고 저희가 만들어 놓은 저 얼개입니다, 저게. 계속 예. 말씀해 주시죠. 그리고 뭐 2005년에는 한 지상파 방송에도 이제 그 자택 내부를 네. 또 공개하기도 하고 그랬는데. 물구나무 서는 모습도 시연하고 그랬어요. 그때. 예. 그런데 아까 그 뭐 S사가 의문의 1패를 당하고 L사가 의문의 1승을 거뒀다 하는데요. 우스갯소리죠. 우스갯소리인데 근데 그 당시에 그 오픈하우스 할 때 에어컨이 있지 않습니까? 있죠. 에어컨? 그 당시부터 그 에어컨은 엘사였던 엘사 제품이었던 걸로 원래는 그러면 엘사를 예. 그 최순실이 좋아한 건가요?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네. 네네. 저는 2002년 당시 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 그때 부총재 때 그때 출입 기자였는데 네. 예, 저는 제가 간 게 아니고 우리 동료 기자가 갔다 왔죠. 갔다 와서 그 이야기를 들었어요. 전에 들으셨나요? 예, 전에 들었죠. 저게 지금 예. 그 안에서 국선도 하는 모습이에요. 국수도 하는 모습이죠. 그러니까 물구나무 유명한 예. 박 전 대통령 물구나무 아닙니까? 그렇죠. 네. 갔다 온 친구 이야기하면 상당히 좀 고택 같은 기분이 들었다. 고색 네. 창렬하다. 네, 고색 창렬하다. 왜 그러냐면 여러 가지
이 가구나 인테리어 자체가 상당히 좀 시간이 그 시대에 좀 맞지 않는 한 10년 조금 더 오래된 그런 것들로 있었다는 이야기를 들었고요. 그때만 해도 좀 한 20년 전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하여튼 그때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나름대로 상당히 자신의 집을 보여주면 나는 평범하게 살고 있다. 그런 모습들을 어떤 특별한 사람이 아니다. 그런 모습을 상당히 강조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 그때 당시 놓았던 기자들한테 선물을 했어요. 네. 뭘 선물했나요? 개영배 아시죠? 70%밖에 술 안 들어가는 거죠. 그렇죠. 술이 70% 담기고 밑으로 흘러내리는 거죠. 담기면 새어나는 그러니까 네. 넘침을 경계하라는 뜻으로 그때 기자들에게 선물을 했는데 그 갖고 온 기자들이 막 자랑도 하고 했거든요. 그때 그거 많이 기자들 사이에서 그렇죠. 회자가 됐던 그래서 아닙니다. 그 기자들이 술자리에 그걸 들고 와서 같이 마시기도 하고 그랬던 박 전 부총재 집에 갔다 왔어. 하나의 인증이었죠. 그래서 그때는 이제 그 의미가 뭐냐? 그것이 당시 한나라당을 거의 제왕적으로 이렇게 장악하고 있던 이 이해창 당시 총재에 대한 견제 메시지다. 네. 이해창 총재가 너무 정치적으로 오버하고 이거 넘치지 말라는 그런 하나의 그 개영배는 이해창 향한 거라고 그렇죠. 하는 얘기가 있었어요. 정치적 메시지였다. 뭐 그런 이야기들이 지금 생각이 나네요. 지금 생각해 보면은 그 개영배는 본인이 그렇죠. 알아야 될 본인이 만약에 그 개영배의 그런 경구를 새겼다고 한다면 오늘 같은 모습은 안 됐겠죠. 네. 그때는 전효 의원, 당시 의원이 아주 친밀한 그 측근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네. 전효 전 의원이 그때 일화를 책으로 써서 공개한 게 있습니다. 그때 또 최순실이 나와요. 네, 그때 지금 자신의 책에 이렇게 기술을 했습니다. 2004년 삼선동 자택 공개 당시에 두 여성이 늘 음식을 내왔다. 그런데 태도가 역시 매우 거만했다.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전효 전 의원 인터뷰에서도 그랬어요. 아니 음식을 서빙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거만하더라. 네, 이뿐만이 아니고요. 당시 안봉근 비서에게 누구인지 물으니까 친척이다라고 답을 했다는 겁니다. 또 하나의 가족이라는 그런 의미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네, 그러면서 박지만 씨에게 두 여성을 친척이라고 소개를 하니까 박지만 씨가 난 처음 보는 사람인데 우리 집안에 저런 사람 없어요 라고 했다는 거죠. 피와 물 얘기죠. 친척은 아닌데 친척보다 더 가까운 사람. 네, 다음 얘기입니다. 네, 그러면서 그때 퍼뜩 떠오르는 얼굴이 있었다. 최순실이다. 이후 박지만 씨는 우리 누나 잘 아시죠? 우린 필요 없어요 라는 말을 남기고 이게 커터칼 피스 때 얘기하는 건데 부인 서 씨와 함께 병실을 나갔다. 이렇게 서양희 씨와 함께 커터칼 피습 때 있던 병실을 쓸쓸히 나갔다. 이게 이제 전효 의원의 책에 나오는 얘기인데 요즘 새삼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얘기를 직접 인터뷰를 통해서 전효 의원이 한 게 있어요. 저희가 편집을 해서 좀 들려드리겠습니다. 분위기가 집안 종교 집단 같은데 이렇게 보면은 너무 유사해서 제가 어느 날 소름이 끼치더라고요. 근데 그 전에도 그런 게 참 많았어요. TV 드라마를 좀 보시면서 국민들이 사용하는 말 이런 것 좀 익히는 게 좋겠다 직원도 했어요. 피살됐다는 게 알려졌을 때 제가 너무 연락이 안 되고 그래서 멘트를 하나를 겨우 받았던 그것도 기적이라고 누가 그러더라고요. 일종의 최태민 기획사에서 키워낸 정치 스타라고 봐야 되겠죠. 뭔지 아세요? 네. 최태민 기획사가 키워낸 정치 스타가 바로 박근혜 전 대통령이었다. 이런 얘기예요. 전효 전 의원이죠. 그러니까 지금 작가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국회의원 할 때 2004년도 비례대표로 당선되어서 박근혜 당시 한나라당 대표의 최측근이었죠. 그리고 대변인을 맡았기 때문에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생활을 제법 아마 깊숙하게 들여다볼 수 있었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같은 여성이라는 측면 때문에 아마 이 지금 드나드는 것도 상당히 자유롭지 않았나는 생각이고요. 저는 이 박근혜 전 대통령 사저와 관련해서 재밌는 이야기를 제가 2013년도 5월 25일 동아일보에서 읽은 기억이 나서 4년 전. 예, 제가 하나 소개를 해 주십시오. 거기 동아일보 기사에 보면 2007년도 경선 당시다. 김무성 당시 의원이 친박자장을 할 때인데 술이 거나하게 취해서 얼큰하게 취해가지고 당시 박근혜 후보한테 경선 당시였다고 그래요. 그래서 가서 돈이 다 떨어졌다. 돈이 지금 경선하는데 돈이 다 썼으니까 삼성동 집 좀 팔자.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신당동 집으로 가라.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이 한참 동안 얼굴이 풀거락 하면서 뭐라고 답변을 했냐고 하냐면
제가 언제 돈 쓰라고 그랬어요? 그런 이야기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만큼 이 지금 삼성동 사저라는 것 자체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나름대로 느끼기에는 상당히 결코 이 좀 양보할 수 없는 뭐 그런 하나의 상징적인 존재가 아닌가 생각입니다. 정치부 기자들 사이에서는 바로 그 발언, 삼성동지 팔자는 발언부터 김무성 전 대표가 박 전 대통령 곁에서 멀어지기 시작한 시점으로 봅니다. 예. 근데 지금 전역 지금 작가라고 부르는 전역 전 의원의 이제 저서에 보면은 샴푸 얘기가 나와요. 샴푸요? 예, 지방으로 갔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이 어느 특정 시대에 나온 샴푸만 써서 보좌관이 샴푸 구하러 다니면서 고생을 하는 일화가 나오는데요. 이 가구가 70년대 가구, 아버지한테 물려받은 가구가 주로 돼 있었다는 이것이 글쎄 결과론적인지는 몰라도 참 그때 사고로 여전히 박제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좀 그런 상징으로 저는 다가옵니다. 네, 삼성동 사저 얘기는 이쯤 하겠습니다.